자,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368쪽입니다. 368쪽. 자, 368쪽에 5번 취득식이 나와 있죠. 1번의 밑줄 유상취득. 유상취득이다 그러면 원칙은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사실상 잔금일 밑줄, 사실상 잔금지급일.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의 밑줄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계약상이냐 사실상이냐 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단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이 명시가 안 되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되는 날을 60일 경과되는 날을 잔금일로 본다. 연부는 항상 언제가 된다?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이다. 그것만 보면은 조금 허전하죠. 그래서 박스 맨 위에 원칙 옆에 사실상 잔금 지급일 돼 있죠. 그 옆에 괄호 열고 5개만 써볼까요? 앞에 글자만 국, 수, 공, 판, 장 괄호 닫고 요래야 조금 완벽해지겠죠. 해서 국수공판장이 나올 때만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되고 그게 없으면은 계약상이 되더라.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보면은 매매 또는 증여계약 후 필요 없습니다. 밑줄 등기 등록하지 않고 태그를 띄지 않고 다음에 것이 입증이 되면은 밑줄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일단 등기 등록이 안 돼 있어야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어떨 때냐? 동그라미 1번 밑줄 화해조서, 밑줄 인락조서, 2번에 밑줄 공정증서, 3번에 밑줄 계약해제신고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맨 끝에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러니까 쌍방간의 조서에 의해서 해제된 사실이 입증이 되면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기에다 별 표시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취득은 상속 언제가 되죠? 상속 개시일. 증여는 언제가 되죠? 증여 계약일이 된다. 계약일. 그 다음 369쪽에 보면은 기타는 동그라미 1번에 전에 동그라미 전에 이전에 시가 나왔죠. 그러면 취득일 전에 등기했으니까 취득일이 빨라요? 등기일이 빨라요? 그럼 등기일이 되겠죠. 동그라미 2번에 밑줄 재산 분할. 재산 분할했으면은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지는 거죠. 따라서 언제가 취득일이냐? 기분 좋은 날. 내가 기분 좋은 날이 언제냐? 등기일, 등록일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4번의 원시취득은 동그라미 1번에 밑줄 건축물의 건축, 개수. 내가 건축물을 짓는데 박스에 동그라미 허가 건물은 원칙 밑줄 사용 승인서.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괄호 안에 밑줄 준공검사 증명서, 준공인가증 이런 것들을 사용 승인서라고도 얘기합니다. 괄호 건너뛰고 두 번째 줄에 내주는 날. 그 다음 사실상 사용일, 임시 사용 승인일.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이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끝.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밑줄 비조합원용 토지. 비조합원용 토지다 그랬으면 밑줄 사용 검사일.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은 승인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언제가 된다? 사실상 사용한 날.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밑줄 토지의 원시취득. 원시취득은 이렇게 보면 돼요. 원시취득이 뭐냐?
이거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매립 간척이 되죠. 이게 최근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토지를 원시 취득이다. 이건 뭐예요? 원래 땅이 아니야. 바닷물이야. 강물이야. 이걸 메꿔서 토지를 만들면 없던 게 생겼다. 무슨 취득이죠? 원시 취득.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돼. 매립 간척. 그러면 없던 땅을 만들었다. 그러면 강물을 메꾸고 바닷물을 메꿔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바닷물을 매립을 했다. 간척을 하면 공사해야 되는구나. 그럼 공사하면 언제가 취득일이냐? 공사, 준공, 인가일. 이거 재밌는 요령 가르쳐 드릴까요? 1년 내내. 매립 간척하면 공사해야 되겠죠. 따라서 문제에 공사자가 들어가면 맞는 지문이에요. 벌써부터 요령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매립을 한다, 간척을 한다. 그러면 메꿔야 되겠구나. 공사해야 되는구나. 그럼 공사자가 들어갑니다. 정확히 알면은 공사, 준공, 인가일이 되죠. 재밌는 거는 공사자가 들어가면은 뒤에 건 틀리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정답은 공사, 준공, 인가일인데 공사, 잔공, 안가일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사 들어가면 무조건 옳은 지문으로만 나옵니다. 그렇게 접근하셔도 요령 중에 하나다. 그래서 공사, 준공, 인가일. 단 공사, 준공, 인가일 동그라미 전에 이전에가 또 나왔어. 그러면 인가일 이전에 사용, 승낙, 허가를 받았거나 사용을 했다. 그러면 인가일이 빨라, 승낙일, 허가일이 빨라요? 승낙일이 빠르겠죠. 인가일 전에 승낙받았으니까. 그럼 승낙일, 허가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전의 시가 나오면 항상 뒤에 날짜가 빠른 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토지의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날짜가 2개가 다 나와야 돼. 밑줄, 사실상 변경된 날, 공부상 변경된 날, 둘 중에 빠른 날. 그래도 또 사실상 사용일이 또 나왔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날이 되죠? 빠른 날. 그 다음에 다만 나온 것도 토지의 변경일 동그라미 이전의 시가 또 나왔어. 변경일 이전에 사용했대. 변경일이 빨라, 사용일이 빨라. 그럼 사용일이 되는 거죠. 이전의 시에 가요? 자주 나오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때 또 나옵니다. 날짜가 나왔을 때 이전에가 나오면 그 중에 빠른 날짜가 된다. 끝. 이렇게 알면 되겠죠. 끝. 거기까지 취득 시기는 시험 때까지 크게 추가되는 게 몇 개 없어요. 요것만 달달달달 알면 됩니다. 1년 동안 배우면 된다. 그 다음에 6번 과세표준이 나왔습니다. 과세표준은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단원인데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자, 여기다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식을 배웠습니다. 공식 기억나시나? 자, 해보죠.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취득세도 이 공식, 양도소득세도 이 공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세 표준이 뭐냐 이거예요.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뭐냐? 바로 자, 원칙 여기다 써놓을까요? 과세 표준은 뭐냐? 취득 당시의 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이 10억이다. 그러면 요거대로 신고를 해주면 10억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대로 신고하면 되는 거야. 10억에 샀다. 그럼 10억으로 신고해. 그럼 과세 표준이 10억이야. 이렇게만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다운계약서 없는 나라, 업계약서 없는 나라, 좋은 나라, 공부도 얘만 하면 끝이야. 근데 이렇게 안 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안 했을 때는 첫째, 신고를 안 했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 앞으로도 알아두셔요.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 신고 안 했어. 신고 안 했으면 뭐가 날라오죠? 가산세가 참세인가? 가산 이렇게 하고 나와? 왜 나로하고 그럼 유치하게 예를 들게 고지서가 날라와. 항상 신고 안 하면 고지서 날라와. 그럼 고지서에 뭐가 인쇄돼서 오죠? 가산세가 인쇄돼서 와. 그리고 고지서에 금액이 인쇄돼서 온다는 얘기죠. 그럼 따져봐. 내가 취득가액이 얼마라고 신고 안 했는데 고지서에는 취득세가 얼마라고 나온단 말이야. 나는 신고 안 했는데 정부에서는 그럼 세금 계산을 뭘로 했냐 이거예요. 내가 신고를 안 했는데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방세를 걷기 위해서 기준금액을 1년에 한 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1년에 한 번씩 전국의 집값, 전국의 땅값을 발표하죠.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시가표준액이야.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은 신고 안 한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금액을 얘기하죠. 따라서 신고를 안 하면 10억인지 몰라. 그러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이 나오죠. 고지서에 나온 금액은 다 시가표준액이야. 실거래가가 아니라. 그럼 우리나라 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의 50%, 60% 선까지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10억이면 6억 정도의 기준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고지서가 나올 때는 6억 가지고 계산한 금액이 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신고를 할 땐 10억인데 신고 안 하면 6억으로 계산 나오니까 취득세가 적어지겠죠. 그러면 아예 나는 신고 안 하는 게 더 유리하겠네. 그렇죠? 이게 잘못된 생각이야. 항상 알아두셔요. 우리가 정부에서 세금을 낼 때, 정부에 세금 낼 때 취득세는 부풀리는 게 좋아요. 합법적으로. 그렇다고 업계약서 쓰라는 얘기 아니야. 합법적으로 취득가액을 부풀려야 줘야. 왜? 그래야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절세 혜택이 있으니까. 공제 많이 받으니까. 물론 아닐 때도 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거면 취득가액을 안 부풀리는 게 낫겠죠. 어차피 비과세니까. 그걸 뺀 나머지는 다 양도소득세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부풀리는 게 좋다. 꼭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은 뭐야? 세금은 안 내려고 애를 쓰는 게 여러분이야. 나 세금 못 내, 안 내. 이걸 절세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바보의 바보, 쪼다. 우리가 절세하는 방법은 뭐냐? 싼 세금은 좀 더 내. 비싼 세금은 줄여. 이게 절세입니다.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지 이런 자체가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를 못하면 10억인데 신고 안 하면 6억이네. 그러면 취득세가 줄어들겠네. 그럼 나 신고 안 하지. 내가 바보야? 바보요. 내가 신고 안 하면 6억에 대한 세금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정부는 내 재산을 6억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취득가액을. 그럼 이걸 갖다가 다음 연도에 11억에 양도했다 했을 경우에는 얼마의 이익을 받다? 5억. 실제로는 1억인데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게 된다 이게야.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내는 게 좋다. 내가 내면은 내 재산의 가치를 얼마로 인정해 주는 거야? 10억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항상 세금은요, 정부에서 내라고 그래. 그럼 내. 빚내서라도 내. 정부가 나한테 세금을 내라고 한다는 건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말 이해 가요? 그러니까 내가 신고하면 내 재산의 가치가 10억이야. 취득세 조금 더 내도 돼. 신고 안 하면 정부가 내 재산의 가치를 6억으로 밖에 인정 안 한다 이거야. 그럼 취득세는 줄였지만 양도소득세에서 손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말 이해 가요? 그래서 이따가 나오겠지만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지출들이 있어. 될 수 있는 한 이걸 알아둬야지 취득가액을 부풀리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죠.
취득하면 취득가액은 부풀리는 게 좋다, 아니다? 부풀리는 게 좋다. 왜? 그렇죠. 취득세는 싸니까 좀 더 내. 세금을 낸다는 건 정부가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야. 그렇죠? 내 재산을 인정 안 하면 세금 내라고 못 하잖아. 그러니까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우리나라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는데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했다. 예를 들어서 야, 다운계약서 쓰자. 시가표준액이 6억인데 내가 이걸 갖다가 5억에 신고했다.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시가표준액이라는 건 최소한의 이 금액은 세금 걷겠다 이거야. 그래서 1년에 남양주에 개별공 시지가 땅값이 얼마고 공동주택 가격이 얼마고 1년에 한 번씩 발표하잖아. 그럼 여러분 호수 치면은 여러분의 집값이 나타나잖아. 바로 그게 시가표준액이야. 그만큼은 가격이 된다 이거야. 근데 이거보다 적게 신고하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항상 시가표준액하고 비교해야 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날? 빠른 날. 금액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금액?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신고하면 신고가액이 되지만 신고 안 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했을 땐 뭘 적용한다? 시가표준액. 둘 중에 큰 놈이다 이거야. 요 이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대로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 안 하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면 둘 중에 어떤 거?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는 것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시가표준액 필요 없어. 그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금액이면은 시가표준액보다 적어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인정이 된다는 거. 아까 날짜에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공부했죠? 5가지는 입증된 날짜가 되는 거지. 계약서 볼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얘도 똑같아.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수도 있어. 비교하지 마. 얘는 오로지 사실상이야. 따라서 얘들은 시가표준액과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얘는 그냥 무조건 그 금액이야. 얘는 뭐냐? 첫째, 국가로부터 샀을 때. 국가로부터 샀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살 수도 있겠죠. 불화받을 때.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6억이다. 그럼 얘는 5억으로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국가로부터 살세 내가 얼마에 샀는지 국가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야. 얘보다 적어도 필요 없어. 무조건 얘야. 그 다음 외국에 수입했어. 수입을 했을 때 시가표준액은 뭐냐?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기준금액이야. 외국의 걸 수입할 때는 우리나라 기준금액과 비교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건 우리나라 땅덩어리. 이건 외국 거. 그 다음에 공매 경매. 여러분이 경매 입찰해 본 분은 알 텐데 한 번 유찰될 때마다 10%씩 가격이 다운이 되죠. 나중에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가액으로 낙찰받을 수도 있어. 6억인데 4억에 낙찰받았다. 그럼 그 4억에 낙찰받았다라는 금액을 입증할 수 있겠죠. 그럼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야. 얘랑 비교도 안 해. 그 다음 판결문 아까 배웠죠. 갑은 을에게 1억의 땅값을 지급하도록 한다. 판결문에 있는 1억은 시가표준액과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야. 그 다음에 법인은 지출할 때마다 장부에 써야 되죠. 자, 공장 부지를 갖다가 5억에 취득했다. 장부에 5억을 썼다 이거야. 시가표준액보다 싸게 살 수도 있잖아. 그럼 장부에 있는 금액이 취득가액이야. 장부에 있는 날짜가 취득일이 되는 거고.
똑같아. 그 다음에 5개인데 여기까지는 날짜도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금액도 사실상의 취득가에 똑같아. 국수공판장. 다만 얘가 튀니까 중요하죠. 법률. 법률은 뭐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즉 거래가 나오면 신고해야 돼. 그럼 신고할 때 1억으로 신고했다. 법률에 의해서 입증이 됐죠. 그럼 이 입증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얘랑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법률은 부동산 거래 등 신고에 관한,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그냥 법률이야. 여기에서 검증이 됐으면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란 얘기야. 끝. 요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마는 국수공판장은 5개가 나올 때는 사실상, 날짜를 물어볼 때는 5개, 금액을 물어볼 때 몇 개? 6개가 나온다는 것. 법률만 추가가 돼. 그럼 얘를 뺀 나머지는 다 신고가액이냐, 신고 안 하면 시가표준액이냐, 이것만 비교해 주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관한 거 볼게요. 자, 취득 당시의 가액대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 안 하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뭘 적용한다? 시가표준액. 연부다. 연부는 뭐가 된다? 연부금액, 할부금액. 할부금액은 약정금액은 인정 안 한다고 그랬죠. 뭐가 됩니까? 사실상 지급액이 된다는 것. 말 이해 가셔? 근데 요게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아주 되게 웃기다니까. 계약금, 보증금이 나왔어. 이게 시험의 기출문제입니다. 한번 딱. 뭐가 나왔냐? 계약금이 뭐죠? 계약금? 계약금은 대금의 일부를 미리 주는 거지. 따라서 계약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될까 제외될까? 포함된 걸 미리 준 거 아니야. 이해 가셔? 그래서 계약보증금은 어떻게 한다? 취득가액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말 이해 가나? 근데 이걸 뭔지 이해가 안 돼서 틀린 분도 있어요. 항상 계약금이라는 것은 취득가액의 일부를 미리 주는 거야. 취득가액의 일부를 줬으니까 계약금은 취득가액에 어떻게 한다? 포함이 된다. 이것도 시험에 괄호로 유치하게 줬어요. 의미 없는 건데도 괜히 여기에 필 꽂혀갖고 고민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 계약금의 뜻.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것만. 그 다음에 요거죠.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다 그랬으면 이 금액이다 입증이 됐다 이거야. 객관적으로. 첫째, 국가한테 사왔다, 수입했다, 공매, 경매, 판결문, 법인장부,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이 됐다.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날짜를 물어볼 땐 5개, 사실상. 금액을 물어볼 땐 6개, 사실상. 이게 제일로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수에 관한 것 신경 써봐야 된다. 얘는 단어만 알면 돼. 그리고 그냥 공부하지 말고 취득이라고 취득가액하고 같이 공부하면 돼. 국수는 날짜 물어볼 때 몇 개? 5개. 금액 물어볼 때 몇 개? 6개. 끝. 요것만 하시면 돼요. 자, 이러한 것이 어디 나와 있는가? 369쪽을 보세요. 찾으셨나? 369쪽의 양괄호 1번 맨 밑에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가액 나와 있죠. 볼게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밑줄 취득 당시의 가액이다. 다만 밑줄 연부는 연부 금액인데 괄호 안에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다. 그리고 재밌는 건 그 다음이 바로 시험에 나온 지문이에요. 세법은 힌트를 노골적으로 준다고 그랬죠. 잘 봐요. 앞에 뭐가 나왔냐? 취득금액에 포함이라는 노골적인 힌트가 나왔어.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 그리고 뒤에 뭐라고 돼 있어? 포함. 당연히 또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틀린 거라고 체크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앞에 힌트를 주잖아. 계약금은 포함된대. 그럼 당연히 포함이라는 말로 끝나야 되겠지. 바로 이런 게 노골적인 힌트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안 나오다가 처음 이게 나오니까 여러 가지 낯선 게 나오니까 당황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당황하지 말라고, 여보세요, 힌트 들어갑니다.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포함으로 끝나야 된다 이거지. 옳은 지문, 이런 게 문제입니다. 박스 원칙. 취득 당시의 가액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예외.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밑줄 뭐가 된다? 시가 표준액이 된다. 그 다음에 특례 밑줄. 다음에 취득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 등에도 불구하고 밑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1번 동그라미 국가, 2번 동그라미 수입, 3번 동그라미 판결문, 동그라미 법인장부, 4번 공매. 공매 밑에다가 하나 쓸까요? 경매. 같이 공부해야죠. 경매, 공매.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동그라미 5번에 동그라미 5번에 밑줄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게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잘 보세요. 어디 갔어? 요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의해 법률에 따라 검증이 취득가액으로 1억 나왔어. 얼마 나왔어요? 1억. 그러면 1억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야. 끝. 근데 시험에 뭐가 하나 나왔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된 금액이 1억인데 또 자료가 있어. 자료가 뭐냐? 세무서장이, 이거 어려운 건데, 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가 있어. 그럼 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다 그러면 요건 더 어떻게 돼? 확인된 금액이 되겠죠. 요걸로 보니까 1억 5천이야. 1억 5천만 원. 그럼 이게 없으면은 검증된 금액이 취득가액인데 검증된 금액보다 확인된 금액이 크다. 거꾸로 확인된 금액보다 요 놈이 적을 경우에는 아까 배웠죠? 금액이 두 개가 있으면 어떤 금액이다? 큰 금액, 많이 걷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확인된 금액보다 적으면은 뭐를 인정해 준다? 확인된 금액, 많이 걷겠다는 뜻이죠. 자, 거기 한번 나와 있는 내용들 볼게요. 자, 거기에 보면은 다만부터 보세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법률의 조사의 결과에 따라 밑줄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이거죠. 검증된 금액이 1억이야. 확인된 금액이 1억 5천이야. 1억 5천보다 적으면은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큰 금액이죠. 그래서 사실상의 취득가격 연부금액에도 불구하고 밑줄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 지문 이해 가나요? 지금 나와 있는 지문이요, 실제 기출 지문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나올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할 땐 이렇게 되는 거야. 금액이 두 개 나왔다. 그럼 둘 중에서 어떤 금액이다? 큰 금액이 된다. 근데 이것도 출제 법칙 얘기 줄까요? 시험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검증된 금액보다 확인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렇게는 절대로 안 나와. 왜? 금액이 두 개가 있을 땐 큰 금액이라는 걸 1년간 배우니까. 그래서 뭐로 나오냐? 큰 금액이다. 그러면 다 맞을 테니까 어떻게 나오냐? 검증된 금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적다는 표현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검증된 금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다 이거야. 그럼 뭐가 크다는 얘기야? 확인된 금액이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출제자가 크다는 표현을 안 쓰는 이유 이해가요? 이렇게 출제자의 그 심통이에요. 크다 그러면 당연히 맞는 걸로 보니까 적다는 표현으로 나온다는 거 이해가시나? 지금은 아무 감흥이 없을 거예요. 이제 문제 풀 때도 보면은 미리미리 우리 문제풀이도 기본서 받으면은 몇 개씩은 할 겁니다. 재밌는 건 기본서에 나와 있는 문제가 다 기출문제 위주로 나옵니다. 지문이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그럼 이제 취득가액이 부풀리면은 좋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그럼 어떤 경우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지출이냐? 이 지출들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지문이 똑같아. 그리고 단어의 뜻만 하면 편해. 얘들은 다 취득에 포함하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취득 당시에 들어갔다? 포함하면 돼. 취득할 때 필요하다? 그럼 포함하면 돼. 취득 이후에 발생했다? 포함하면 안 돼.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취득할 때 들어간 것만 다 포함하는 거야. 취득할 때 필요하다 포함하면 돼. 근데 취득 이후에 발생했다, 취득가액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접근하면 쉬워. 그냥 하나하나 공부할 생각 없어. 취득에 필요하냐, 취득과 관련 있냐 포함하고, 관련 없다 제외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포함하는 거 아닌 것들이 있지만은 포함되는 것만 공부해요. 왜냐하면 잘 봐요. 포함되는 게 있다, 포함되지 않는 게 있다. 이거 다 공부하면 골치 아파. 왜? 시험에 섞어 놓으면 다 들어봤던 내용이야. 그래서 우린 공부 어떻게 하느냐? 한 놈만 패요. 한 놈만. 17대 1이다. 몇 놈만 패? 한 놈만 패요. 그래서 얘는 됐고 포함되는 것만 공부하자 이거야. 그럼 이게 섞어서 나왔을 때도 답 찾기가 쉽잖아. 내가 팬 놈인지 아닌지 그렇게 찾으면 되겠죠. 잠깐 얘기하면 영화 여러분 좋아하셔? 내가 얘기했잖아. 어디? 극한 직업인가? 거기 나왔을 때 형사가 잡혀가고 여러 명하고 막 싸움 붙게 될 때 한 놈만 패잖아요. 봤어요? 이걸 봐야 대화가 되지. 이거 하면서도 요거 설명해야 되겠다. 한 놈만 패니까 얘가 나중에 질려가지고 알아서 손 주잖아. 넘기라고. 나중에 그걸 보세요. 한 놈만 패면 답이 나온다니까. 같은 영화를 봤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런 데다 이걸 하고 싶어요. 이런 데서 중간중간에 동영상 사입을 해서 그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금방 되고, 그걸 내가 꼭 하고 싶어. 내년 정도쯤에. 그렇잖아요? 그 영화 한 장면 보고 한 놈만 패면 답이 나온다. 이런 거 보여주면 좋은데. 여러분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좀 봐요 이럴까 봐 문제지. 뭘 또 내요 내라. 자, 그럼 이게 뭐냐? 포함되는 게 뭐가 있냐? 자, 보죠.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이렇게 나왔죠. 충당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세법에서 메꾼다, 퉁친다, 이게 충당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요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어요. 건물 지어. 건물을 짓다 보니까 공사비가 모질라. 공사비가 모질라서 은행에서 돈을 차입을 했어요. 돈을. 그럼 은행에서 돈 빌리면 뭘 갚아야 돼? 이자를 갚아야 되겠죠. 요 그림 이해가요?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이자 왜 줘요? 그렇지. 빌렸으니까. 왜 빌렸어요? 건물 지려고. 따라서 이자는 건물 짓기 위해서 들어갔으니까 건물 원가에 포함을 하란 얘기야. 이 말 이해가요?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왜 줬냐? 빌렸으니까. 왜 빌렸냐? 건물 지려고. 그럼 이자는 건물 짓기 위해서 들어갔으니까 포함시켜야 된다.
요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끝.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지문 나와. 그리고 얘 나오고 뒤에 유사한 금융비용 이렇게 나옵니다. 금융비용이라는 건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포인트. 할부이자, 연부이자 공부하기 싫으면 연체료만 공부합니다. 연체료. 연체료가 뭔지는 알죠? 그러면 연체료가 나왔을 경우엔 두 가지가 있어. 내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우리가 법인이다 그러면 뭐예요? 사업하다 보면은 돈 없어서 연체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연체료도 장부에 쓰겠죠. 그래서 법인은 무조건 인정을 해줍니다. 사업하다 보면 할부로 살 수도 있잖아. 연체할 수도 있잖아. 대신 장부에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뢰성이 있어. 근데 개인은 장부를 안 쓰죠. 조작 가능성이 있겠죠. 어떤 게 조작 가능성이냐? 가진 게 현금뿐이 없어. 근데 우리 세법이 취득가액 부풀리는 게 좋대. 가진 게 현금뿐이 없는데 일부러 할부로 사. 취득가액 부풀리려고. 그 다음에 돈이 있는데 일부러 연체료 내려고. 개인은 조작 가능성이 있겠죠. 장부 안 쓰니까. 그래서 개인은 제외가 된다는 것. 그럼 시험 문제 기출 형태. 연체료가 나왔다. 그럼 시험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 지문에 내 정체가 뭐냐?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걸 꼭 나옵니다. 아예 답을 가르쳐 드릴게. 이렇게 나와. 이렇게 보니까 연체료 이렇게 나왔어. 맞대잖아 저분이. 그럼 연체료가 나왔어. 그럼 문제가 뭐냐?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몇 개인가? 어렵게 나와. 그럼 연체료가 나오면 위에 내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숨어 있어. 어디에 숨어 있냐? 항상 괄호 안에 개인이 요 말이 숨어 있어. 요걸 찾는 게 문제야. 그래서 연체료가 나왔다 그러면 개인이냐 법인이냐 봐. 시험에 개인이 많이 나와. 왜 개인이 많이 나올까? 법인은 무조건 포함하니까 틀리는 사람 없어. 개인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제가 분석까지 다 해드리는 거야. 그걸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할부이자, 연부이자, 연체료 법인이 아니면 제외. 이 말은 뭡니까? 개인은 제외된다 얘기지. 그 다음에 부담금이 나옵니다. 부담금은 농지보존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인데 부담금은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돈이야. 따라서 부담금은 항상 취득가액에 포함을 합니다. 부담금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두 개 정도예요.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존 부담금하고 재건축 부담금 정도입니다. 그냥 여러분은 부담금이다.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거네. 이렇게 포함한다. 그 다음에 이건 용역비하고 수수료 나왔는데 이게 시험에 나온 지문입니다. 힌트를 노골적으로 줘. 취득에 필요한 이 말을 꼭 집어넣어. 이거 안 집어넣으면 문제가 안 돼. 그럼 앞에 나왔어. 취득에 필요한 이 말이 나왔으면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이 돼야 되죠. 힌트 노골적으로 주잖아. 그 다음에 요거 취득대금 이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조건부담액이 나왔어요. 이거는 뭘로 예를 들면 되냐 하면 이거야. 여러분이 일요일 날 집에서 있어요. 날씨도 추워. 짜장면 한 그릇 배달하려고 그래. 전 먹는 것뿐이 이해를 못 들어요. 그럼 짜장면 집이죠.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예요? 그러면 홀에서 먹으면 4,000원. 배달하면은 배달료 1,000원에서 5,000원입니다. 설명했죠?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한 그릇 보내주세요. 그럼 한 그릇 보내왔으면 나는 4,000원 줘요? 5,000원 줘요? 왜? 당사자 약정. 짜장면 값 이외에 당사자 약정으로 해서 조건 부담액, 배달료를 갖다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따라서 배달료는 취득가액이 어떻게 된다? 포함해서 5,000원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쉽지 않나?
짜장면 한 것 안 시켜봤어요? 그 다음에 채무인수다 그러면 우리 실무에서 편하게 영끌이라고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갭 투자하는 거. 쉬운 말로 전세 끼고 사는 거. 자, 이게 얼마짜리냐? 10억짜리야. 근데 전세가 7억이야. 그럼 나는 얼마만 주고 인수하면 돼? 3억. 그럼 요거는 빚이죠. 나중에 이 사람 나간다 그러면 내가 갚아야죠. 따라서 채무 인수한 거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이 돼야 되겠지. 포함해서 10억이니까. 이해가시나? 이 지문이 요대로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외울 필요는 없고 이 뜻만 아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6번은 특히 신경 써야 됩니다. 이거는 양도소득세 때 또 나옵니다. 요거죠. 이거 재탕할 건데. 자,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차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부동산 취득하면은 채권 강제로 사는 거 알죠? 그럼 채권을 갖다가 500만 원에 매입합니다. 500만 원은요 만기 때까지 갖고 있어야 받는 원금 이자 합계예요. 만기는 대부분이 한 6년에서 7년 됩니다. 그때까지 채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돈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매각 팔아요. 누구한테 파느냐? 금융기관에 대부분이 팝니다. 이자가 싸니까. 그럼 거기에서는 6, 7년 동안에 이자를 뺀 나머지 400만 원에 삽니다. 그럼 나는 얼마 손해봐요? 100만 원 손해볼 수밖에 없죠. 법에 의해서 강제로 보는 손해야. 이걸 정부도 알아. 그러니까 야, 너 이번에 부동산 샀다며? 채권 샀겠네? 돈 필요해서 팔았겠네? 손해봤겠네? 그럼 요거는 법에 의해서 강제로 발생했으니까 취득가액에 포함을 해줄게. 왜? 정부도 취득가액을 부풀리는 걸 인정한다는 얘기야. 법에 의한 거니까. 이걸 여러분들은 몰라. 집을 샀어도. 그죠? 누가 다 해요? 그렇죠. 법무사가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공인중개사가 또 해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법무사가 많이들 합니다. 등기해 줄 때. 그래서 모르는 거야. 그래서 기회를 줄게요. 오늘 점심 강의 끝나고 점심 드시러 가다가 대리점에 들러. 대리점에 들러가지고 자동차 좋은 거 한번 물어봐. 상담해. 따끈한 커피 주죠. 친절하게 상담하죠. 물어봐요. 이 자동차면 지난 시간에 취득세 물어보라고 그랬잖아. 얘기 안 했나? 지난주에는 취득세 물어보고 욕먹고 이번엔 가갖고 이 자동차 사면은 채권, 지하철 공채 같은 걸 강제로 사야 됩니다. 얼마짜리 사야 돼요? 얼마짜리입니다. 팔면 얼마 손해봐요? 얼마예요? 이걸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해 줘. 그런 다음에 꼭 해야 되는 말, 다음에 올게요. 그럼 이번 주도 변함없이 욕먹는 거예요. 이 채권을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봤지만 공채를 강제로 매입하는 거 모르는 분 많아. 왜? 딜러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실전에 몸으로 부닥쳐보라 이거야.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차를 취득을 할 때는 채권을 강제로 매입해야 돼. 법에 의해서. 그럼 이걸 만기 때까지 갖고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돈 필요하니까 양도해버려. 그럼 손해봐. 이걸 우리가 매각 차손이라고 얘기해요. 팔아서 손해봤다. 이건 당연히 취득가액에 어떻게 준다? 포함한다. 이걸 우리가 공부할 땐 매입채권의 매각차손이다. 이렇게 공부하면 잊어먹을만 할 때 양도소득세 때 또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나온다는 건 취득세 나온다는 건 취득가액이 부풀려진다는 거고 그러면 양도할 때는 공제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좋은 거에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인데 공인중개사 여러분한테 나타나는 거 중개보수도 두 가지예요. 개인이냐 법인이냐. 연체료하고 같이 공부해.
법인은 중개보수 지급할 때 장부에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믿어, 포함시켜. 근데 개인은 장부 안 쓰잖아. 조작할 수 있겠어. 어떻게? 이분이 공인중개사야. 나랑 지인이야. 세법이 그러는데 취득가액은 부풀리는 게 좋대. 그러니까 수수료 좀 많이 좀 써줘, 영수증. 아는 사람끼리. 조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중개보수나 연체료가 나왔을 경우에는 꼭 내 정체가 누구냐? 개인이냐? 법인이냐? 공부할 거 없어. 법인은 무조건 인정해줘. 장부에 쓰니까. 개인은 장부를 안 쓰니까 인정을 못한다. 끝. 이렇게 공부하면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빌트인, 붙박이 가구. 붙박이 가구다 그랬으면은 서비스로 주는 건지 알죠? 아니죠. 취득가액에 다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돼야 된다. 어느 아파트 단지 가면은 정원이 멋있게 돼 있잖아요. 그죠? 조경시설도 그렇고 다 분양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왔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배운 거 복습입니다. 건축을 하거나 개수하거나 종류를 변경하면은 가액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가액이 증가하면 증가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변경, 개수, 뜯어 고쳤네, 변경했네. 그럼 변경은 바꾸는 건데 좋게 바꿔, 나쁘게 바꿔? 좋게 바꾸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는 친해져야 돼요. 토지의 지목 변경. 작년에 나온 지문입니다. 한 번 더 볼게요. 토지를 지목 변경했으면 똑같아. 개인이냐 법인이냐. 개인이냐 법인이냐. 법인은 무조건 장부로 입증된 거야. 왜 그러냐? 지목이 변경되면은 어떡합니까? 공사를 좀 해야 돼요. 공사할 때 되면은 장부에 써야 되겠죠. 따라서 법인은 장부로 입증된 비용을 다 과세표준 인정해. 근데 개인은 아니야. 개인은 어떠냐? 이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20년 전에 농지 1억 주고 샀어. 오늘 택지 개발을 해서 20억이 됐어. 지목 변경. 그래서 가액이 증가가 됐어. 그러면 개인은요, 증가했으면 증가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9억이죠. 그럼 증가한 가액도 과세표준 맞고 19억이 증가됐는데 19억은 어떻게 구한 거야? 20억에서 1억을 빼주죠. 따라서 변경 후에서 변경 전을 뺀 금액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야. 이해가실? 19억이 뺀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차액이다. 얘도 옳은 지문이 되겠죠. 따라서 토지의 지목 변경이 나왔을 때는 세 가지가 개인은 다 정답으로 나오는 거야. 증가한 가액도 맞고, 그 다음 뺀 금액도 맞고, 차액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시험엔 얘가 돌아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그럼 토지의 지목 변경이 두 갈래길이니까 많이 나오는데 개인이냐 법인이냐가 꼭꼭 중요한 거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과세표준은 하나만 더 하도록 하죠. 이건 뭐냐 하면 첫째, 건물을 짓는데 보세요. 법인이다 그러면 자, 건물을 짓습니다. 건축 대선. 그러면 법인이다 그랬으면 공사비 줄 때마다 장부에 쓰겠죠. 그러니까 항상 법인은 과세표준을 물어보면 법인장부로 입증된 비용. 끝이야. 법인은 무조건 장부야, 공사비는. 그런데 개인은 장부를 안 쓰니까 조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달래는 거야. 야 개인아, 너 건물 짓는다며? 그럼 건물 짓는다면은
공사비가 들어갈 텐데 공사비로 들어간 금액 중에 100분의 90 이상을 입증을 해라. 공사비 준 것 중에 90% 이상을 네가 입증해라. 내가 어떻게 입증해? 건물을 맡긴 건설회사가 있을 거 아니냐. 네가 공사비 주면은 얘는 법인이니까 장부에 썼을 거 아니냐. 이걸 네가 입증을 해라. 쉬운 말로 일러라. 일르면은 너한테 취득가액을 많이 부풀리게 해줄게, 법적으로. 그러면 뭐냐? 90% 이상이 상대방 법인 장부로 입증을 해라. 그러면은 취득가액을 3가지를 다 인정해 줄게. 3가지가 뭐냐? 첫째, 법인 장부로 입증된 금액을 다 인정해 줄게. 일러라 이거야. 두 번째, 에게 그러니까 알았어. 장부에는 없지만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 있는 것도 인정해 줄게. 에게 하니까 알았어. 너 아까 부동산 취득하면 채권 강제로 사는 거 알지? 그럼 채권을 매각해서 손해본 것도 인정해 줄게. 3가지를 다 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꼬시는 거야. 맞아. 세법도 취득가액을 부풀리는 게 좋대,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을 일러라 이거야. 그럼 너한테는 이런 혜택을 주고 상대방 법인한테는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야. 이 뜻은 이렇게 일르는 제도가 세법에서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혜택을 받으려면 상대방 법인장부 보여줘라. 그러면 너한테는 혜택을 많이 주고 상대방한테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죠. 무서운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일러 안 일러? 일른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죠? 증빙을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죠. 법인이 아닌 자가 뭐 할 때? 건축하거나 대선할 때 몇 프로가 입증이 돼야 된다? 100분의 90 넘는 가격이 입증을 해라. 그러면 3가지를 다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주겠다. 첫째, 법인장부 입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그 다음 매각 차손 1, 2, 3 다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주겠다. 끝. 3가지예요. 누가? 법인이 아닌 자가 뭘 할 때? 건축이나 대선할 때 몇 프로 이상을 입증해라? 90%.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냐? 숫자만 틀게 나와. 맞아도 다 맞게, 틀려도 숫자. 그래서 100분의 90이라는 게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분석한 자를 얘기할게요. 항상 숫자 금액이 정해져 있어. 틀리게 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차이를 줍니다. 표정이 그 뭔 소리래? 100분의 90이 정해져 있어. 그럼 여기다 10을 가하면 100분의 100이니까 플러스는 안 되잖아. 그럼 빼야 돼. 100분의 80. 그럼 시험에 뭘로 나와? 100분의 80만 나온다 이게야. 놀래지도 않아요. 아주 틀리게 나오는 답까지 가르쳐 준다니까. 숫자가 정해져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10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분의 10이다. 이게 정답이야. 그럼 틀리게 나오면 100분의 얼마로 나올까? 그렇지. 이제 잘하네. 왜? 빼면 100분의 빵이니까 문제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15, 13 이런 건 세법의 숫자가 별로 없으니까 금방 들통나니까. 대단하지 않네? 됐어. 근데 중요한 건 100분의 90이 답인지 100분의 80이 답인지 이거 몰라서 그런 거지. 90. 자, 그 다음에 과점주주 내밀어두고요. 부동산 등의 일괄 취득이 나와 있는데 일괄 취득이다 그랬으면은 이것은 아직 몰라도 되겠습니다. 끝. 여기까지가 과세 표준에 관한 것. 자, 복습 한번 해보죠. 복습을 하면은 370쪽 양괄호 2번 취득가격의 범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거기에선 동그라미 2번만 봅니다. 참 유치한 문제인데 2번이 몇 번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예요.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매물을 내놨어. 야, 1년 할부로 사가라 10억에. 1년 할부. 근데 을이 요게 필요해. 그럼 갑한테 가서 깎으려고 그러겠죠. 야, 갑아, 너 1년 할부로 10억인데 그럼 1년 동안 할부금 받으려고 그러면 저 사람이 제때 줄까 안 줄까 고민받을 거 아니냐. 1년간 그렇게 살래? 그러지 말고 내가 일시불로 지급할게. 깎아줘. 그럼 얘는 깎아줘 안 깎아줘? 깎아줘 안 깎아줘? 아, 그렇구나. 세상 그렇게 살지 말아요. 깎아주지. 일시불이니까 1년간 마음고생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알았어 1억 깎아줄게. 1억을 할인액이라 얘기해요. 할인액, 애누리액이다 이거야. 그러면 10억에서 1억을 빼면 나는 얼마 주고 샀어? 9억이 바로 뭐냐? 할인된 금액이다 이거야.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는 얘기죠. 할인액과 할인된 금액 이해가시나? 할인액은 애누리야. 취득가액에 제외가 돼. 근데 할인된 금액은 실제로 사온 금액이니까 취득가액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할인액, 할인된 금액. 이게 별거 아닌데도 많이들 헷갈려 하셔. 할인액, 애누리니까 제외. 할인된 금액은 실제로 취득가액이니까 포함.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읽어볼게요.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할인된 금액. 그 밑에 써놔요. 할인된 금액 취득가액.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이거 만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이거 헷갈리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따요. 할인, 애누리, 제외. 할인된 금액. 실제로 산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되죠. 친구한테 자랑하잖아요. 뭐 옷 샀을 때, 야, 이거 옷 이쁘네. 얼마짜리야? 정가가 10만 원인데 10,000원 할인해서 9만 원으로 샀어. 그럼 9만 원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고 10,000원은 취득가액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 궁금하면 오늘 저 시장에 한번 가서 편하도 한번 사봐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양괄호 3번 간접비용의 범위. 이건 간접비용이라고 몰라도 되고 박스에 동그라미 포함만 동그라미 치면 돼. 그것만 배운 거예요. 뭘 배웠나 보죠. 동그라미 1번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밑줄 배웠죠. 2번 할부 연부이자 동그라미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 개인은 제외가 된다고 그랬죠. 3번 밑줄 농지보전 부담금. 4번 밑줄 취득에 필요한 용역. 5번 밑줄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조건부담액 채무인수액. 동그라미 6번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매각차손. 7번 동그라미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 8번 밑줄 붙박이 가구. 9번 정원 조성 설치 비용 다 포함이 돼야 된다. 제외는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거기까지 이해 가셔? 그 다음에 371쪽에 양괄호 4번. 그건 대비로 두고요.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양괄호 5번 건축물의 건축, 대선 특례, 적용요건 밑줄 법인이 아닌 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동그라미 건축 대수선. 그 다음 밑줄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90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럼 세 가지를 인정해 주는데 1번 밑줄 법인장부, 2번은 뒤에 계산서, 세금계산서,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가운데 동그라미 매각 차선. 요 내용 이해 가셔? 근데 시험 볼 때는 3개가 다 나오질 않아. 많이 나올 때는 요거 2개 정도. 2개 나와도 정답이고 하나 나와도 정답이 됩니다. 3개까지 하면 지문이 너무 길게 나오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법인장부 이렇게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양괄호 6번 간주 취득의 과세 표준은 뭐가 된다? 증가한 가액. 건축 동그라미 끝에 밑줄 증가한 가액. 토지의 지목 변경은 원칙 가운데 줄 첫째 줄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 괄호 건너뛰고 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 괄호 건너뛰고 동그라미 뺀 금액. 그러니까 3개 중에 다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증가한 가액도 맞고 뺀다는 말도 맞고 차액이란 말도 맞는 말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건 개인이라고 그랬죠? 예외는 밑줄 판결문 동그라미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되면 그 비용이다. 그러니까 법인은 장부에 입증된 비용이 되는 거고, 위에 원칙은 원칙 밑에다 써놓을까요? 개인. 법인은 장부에 입증된 비용이고 개인은 뺀 금액이 되는 거고 증가한 가액.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무리 7번 면세점. 면세점은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다만이 요거죠. 다만 요거 내가 땅을 샀어요. 1년 이내 인접 토지를 또 샀어. 1년에 2건 샀어. 죄가 뭐냐? 인접한 땅을 샀다 이거야. 인접한 토지를 1년 이내 사면 2건이 아니라 몇 건으로 본다? 1건. 1건으로 해서 면세점을 적용한다. 즉 50만 원 계산해 2개 앞에서. 그럼 취득세 면제해 주겠다는 얘기야. 말이야 막걸리야. 땅인데. 한 번 더. 건축물을 샀는데 1년 이내 인접 건축물을 사면 2건이 아니라 몇 건으로 봐? 1건. 그리고 면세점을 적용해. 하나도 아니고 2개 앞에서 50만 원까지는 취득세 면제해 주겠다 이거야. 그죠? 계집도 100만 원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해주려고 하는 거야. 꽁시렁 됐더니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다고 그랬잖아. 따라서 올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끝. 과세 표준. 오늘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다음에 372쪽에 세율 나옵니다. 여러분이 겁먹었던 숫자 나오는 것들이야. 근데 얘는 숫자가 몇 개 없어요. 1년 동안 문제 풀다 보면 자동적으로 암기가 됩니다. 요거 할 땐 숫자 나오고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요게 취득세의 마지막 단원이 되는 거예요. 부가징수 조금하고. 우리가 10분간 쉬었다 갈까요? 오늘 1시에 못 끝나겠네.